여러분 평가 금액이 약간은 올라왔죠. 그렇죠? 좀 좋지 않았던 분들도 뭐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시황을 떠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요. 작년에 팬데믹 급락하기 전부터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팬데믹을 맞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 1439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오는 동안에 수익이 났느냐? 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전 근처에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할 것이냐,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평가금이 달라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 최근하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5개월 하락을 하고 12월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수는 뭐 지수 레벨 자체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뭐 3,000포인트 초반에 있으니까 그렇게 높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종목들이 약간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다음 장이라 하면 어떤 장이겠어요? 내년 장? 여기보다는 일단 1월 장. 연초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장에 내가 뭘 들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지금 연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루 남았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죠. 그러나 이번 주에 나스닥이 5% 상승했었거든요. 거기서 1.7% 정도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어제까지 플러스 2.86%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다우가 3.4% 이번 주 어제까지요. S&P 500이 2.84%였습니다. WTI는 빠졌다가 약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인덱스는 96포인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100포인트 레벨과 96포인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달러 강세 국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달러 강세 국면에 있느냐? 긴축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위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1180원, 지난번에 1197원까지 갔었죠. 1178원에 지금 이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안화도 약간 약세가 돼서 6.37위안 정도 있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1.6% 위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1.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 지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크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주식시장의 지수도 크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 없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일 날 전 세계 시장이 전부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1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고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초강세를 좀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는데 왜 그렇게 강했냐라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국 지준율 인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이 아니고요.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하락을 했잖아요. 어제 하락한 것은 이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하락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번 11월 CPI 발표가 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언급을 했어요. 대통령이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 심각하구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 높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 정도로 나왔어요. 이러면 야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길주가 하락을 했는데 길주 전반이 하락하기보다는요. 최근에 급등했던 뭐 코인 관련, NFT 관련 또는 메타버스 관련 또는 밈 주식들 이런 주식 위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얘들도 연말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연말에 우리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클로징 매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들도 똑같죠. 어떻든 수익을 굳히는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런 매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네요. 2,700 정도까지 하락 것이는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2,800이 추가 매수를 못해서 3,020까지 왔어요. 평단을 낮추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멀리 못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장이 막 급등하고 멀리는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목별로 등락이 좀 있어요. 특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기회를 봐서 뭐 추가 매수할 거는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하루하루에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 설명을 이번 주에 드렸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이거 보면 나스닥이 1.7%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주봉 한번 보세요. 이 주봉을 보면은 주봉상 2.86%로 상승했다니까요. 굉장히 이번 주에 강한 시장이었어요. 다우존스는 더 강하고요.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양봉을 크게 만든 거고 3.4% 상승을 했고 S&P 500은 신고국 지수 근처에 있습니다. 2.8%. 그러니까 먼저 미국 시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보면은 지금 S&P 500이 제일 강하고 2주 하락하고 양봉을 주어서 신고지수 근처에 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큰 거고 보통 키 맞추기를 다 하잖아요. 어느 한 시장만 막 하고 한 시장은 맨날 빠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다우는 보세요. 4주 연속 하락했잖아요. 다우는. 그런데 나스닥은 신고지수를 냈었어요. 그 사이에. 신고지수를 낸 상태에서 2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더 컸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뭐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이제 뭐 또 끝났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미국 시장은 지금 긴축에 대한 것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차익실험, 이 상황이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수익률 굳히자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 제가 사실 이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S&P 500이고 나스닥인데 정말 S&P 500 보세요. 이거 666포인트가 최저예요. 지금 4,600포인트예요.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중간에 뭐 팬데믹 때문에 급락한 게 하나 있지만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올라온 상태니까 주가는 많이 오르면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시죠? 우리 개별 종목이 아래에서 막 움직일 때 주가 변동폭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가 급등한 거는 변동성이 훨씬 크죠. 우리 메타버스 관련 좀 보세요. 오르면 10% 내리면 10% 이러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좀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심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좀 일단 넘어가자. 지금까지는 물론 또 뭐 다음 주에 가서 불편해졌습니다. 뭐 이게 우리 어떻게 대응입니다. 이렇게 뭐 시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지금 뭐 강력하게 투자 판단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 가볼게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좀 편한 시장이 됐습니다. 왜냐? 미국은 맨날 오르는데 우리는 맨날 빠져가지고 막 헤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그래도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저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요. 찍은 것점이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찍은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좀 편해진 겁니다. 코스피가 지금 오늘 살짝 하락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까지 2% 올라 3,029포인트, 3,050포인트가 맨날 매물 묶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3,050포인트 근처가 매물 맞는다. 그냥 아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2.4% 올라 1,020포인트였는데요. 수급 때문에 그렇죠. 수급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사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매수는 뭐냐? 도대체 이 매수는 뭐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동시만기의 매수 그리고 배당향 매수,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쇼커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이 공매도자들이 뉴스에 너무 과격하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잘 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쇼커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주, 쇼커버 관련주 이런 주식들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정유화학, 조선 뭐 이런 쪽, 철강 이런 쪽이 좀 반등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반등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이들의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7,100억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한 5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일단 12월물을 3월물로 상당폭 롤오버한 상태이고요. 비차익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으로 보면 물론 이건 거의 배당향이 굉장히 많아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내년 1월 초에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월에는 그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연초 효과로 인해서 잘 버텨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3월물에 대해서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연초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인 글로벌 노이즈들이나 글로벌 환경이 물론 이 시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 우리 내부 수급으로 봐서는 선물 시장과 연계된 수급으로 봐서는 일단 3월까지 조금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마감이 돼서 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역시 배당향 그리고 차익 매수로 인해서 시장을 어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좀 이제 매도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더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봐야겠죠?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마이너스 0.77%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종목별로 한 2%, 3%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추세에서 벗어나 있나요? 제가 이제 추세 얘기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기적 분석 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맨날 첨언을 드리는데 추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심리가 작용된 게 차트라니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팔려고 하는구나.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12월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열광했구나. 좀 팔고 있구나. 좀 사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파는 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지금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벗어났어. 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요게 3050포인트 라인이란 말이에요. 직전에 있었던 저점이고, 하향 돌파했고, 돌파하지 못한 고점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여기서 한 번 했죠. 여기서 한 번 했죠. 여기서 한 번 갔죠. 요번에 또 가고, 네 번째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지지와 저항의 돌파, 상향 돌파, 하향 돌파, 그리고 되돌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은요, 돌파 후에 그냥 가는 놈이 있고, 돌파 후에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가는 놈이 있고, 돌파 후에 빠졌다가 휩소, 속임형이 있다가 가는 놈이 있고, 돌파 후에 얘가 저항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놈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지금 보시면 여기 로우 라인이 3050포인트에서 내려올 때 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서서 조정을 보여야지 이게 추세 전환이잖아요. 이러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있으니까 이 추세에 있는 거고, 저는 이 안에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예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거 한번 그랬죠. 근데 아무튼 뭐 다시 또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느냐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지만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수급들도 이런 차트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꺾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든 3050포인트 라인에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305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지지하고 가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시장 좋다. 그리고 뭐 내가 사놓은 거 그냥 냅두고
뭐 안 보고 그냥 덮고 있어도 됐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식을 사갖고 뭐 수면제 먹으라 그러는. 왜 그런, 너무 극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밑에 하단도 거볼게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하단을 깨고 날아가면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든간에 요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거 3.50포인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조금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요번에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뭘까요? 이게 완전 리얼타임이면 막 뭘까요? 하고 댓글 쫙 보고 제가 질문 드리면서 하면 참 재밌을 텐데 이게 약간 시차가 있죠. 약간 시차가. 요번에는 이 추세에서 이게 지금 5개월 하락한 거잖아요. 7월 달서부터 7월 하락, 8월 하락, 9월 하락, 10월 하락, 11월 하락. 그렇죠? 이게 뭐 1, 2, 3, 4, 5 거의 6개월이네요. 6월은 아니고 7월서부터 하락했으니까. 5개월 하락하고 지금 반등을 주는데 요번엔 조금 더 터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뭘까요? 삼성전자죠. 반도체가. 삼성전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트 그대로 있네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상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이건 상승이 아니고요. 여기부터까지 상승의 50% 라인을 봤더니 요 정도 라인인데 요거를 요번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냐. 하이닉스도 이제 요번에는 바닥은 찍지 않았냐. 하이닉스 지금 이 주봉이에요. 꽤 밑에 바닥서부터 꽤 올라왔죠. 이게 그냥 다시 추락해가지고 밑으로 막 폭락할 거냐. 이렇게 보다는 야 이 바닥이 여기인데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냐.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 3위에 있으니까 얘들이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제 저점 밑으로 막 빼기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요런 기대감이 있는 게 첫 번째이죠. 두 번째가 뭐죠? 연초 효과입니다. 연초 효과. 연초에는 모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뭘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금연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저도 1월서부터 근처 헬스클럽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아침에 예전에 꼭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 하더라도 사우나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아침 방송을 하면서 아침 운동을 못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 운동. 그러니까 루틴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점심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점심에 끊으려고 해요. 제가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연초에는 뭔가 새롭게 하잖아요. 새롭게 뭔가 집행을 하고 투자 집행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연간 계획도 막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 효과라는 게 좀 있어요.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하고. 그래서 연초에는 좀 올라가는 특징이 좀 있어요. 시장이 좀 강한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연말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나왔던 종목들 연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다가 그냥 확 꺾일 거냐 보다는 아직 지금 연초 기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좀 더 뭐 한 1월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약간 잘난 척 하나 하면은 중국 얘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을 어떻게 믿어? 중국 투자 어떻게 해? 중국은 안 되는 시장에 맨날 그랬지만 사실 중국이 상해종합지수가 이번 지준율 인상을 함께 지금 신고가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이거를 봐야 된다. 2731포인트를 돌파하면 이게 2015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2015년도의 고점이니까 몇 년이에요? 6년 만에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근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제가
타 방송은 안 하고 여기 지금 이 방송이 편해서 저 혼자 하니까 우리 회사 방송이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중국이 오르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봐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볼 필요는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움직였던 2005년, 6년, 7년 요 시기하고 2015년도에 요 시기 우리 시장이 어땠냐? 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뭐 우리 중국 너무 뭐 미워하지 말자고요. 중국이 올라가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번에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간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쪽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 시장 본 김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때 어땠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최근에는 언제 했냐면요. 2011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고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 했어요. 여기요. 너무 지저분해졌나요? 그림이 2011년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급락했을 때, 여기 시장 급락할 때, 요때 지준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지준율을 한번 했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이때 지준율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8 여기 폭락할 때, 요구서 한번 했고, 아마도 이게 올라가기 전에 했겠죠. 그럼 요쯤 했겠죠. 그리고 요번에 지준율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광고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지준율 인하를 지난 10년 동안 4번뿐이 안 했습니다. 4번뿐이 안 했는데 그때마다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요. 2011년도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 지준율 인하를 하는 요 구간이요. 2011년이 여기네요. 2011년도에 지준율 인하하는 요 구간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 2011년 요때가 남유럽 피그스 국가가 디폴트 됐을 때예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엔 뭐예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2018년도는 언제냐? 미국이 금리를 2.5인가 2.75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빠질 때예요. 이렇게 중대할 때 지준율 인하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뭐 헝다 사태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긴축을 한다니까 전제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중국이 지준율 인하해서 여기가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뭐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심리가 달라지면 수급 달라지고 그러면 MSCI 이머징 마켓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12월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어제 미국 시장 빠졌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보이는 동안에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 쭉 떨어지는 동안에는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막 급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죠. 오늘도 보면은. 그만큼 심리와 수급이 조금씩 달라졌다. 다행스럽죠. 그냥 저는 표현을 다행스럽다. 그냥 제발 3,050포인트에 가면은 기관들 좀 팔지만 말아라 좀. 그들이 팔지만 않으면 올라가서 추세 전환돼가지고 조금 좋은 그림을 내년도에 한번 보자 연초에. 이런 정도의 시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체 장기 시황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시황은 박스권으로 항상 보고 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올해만 보더라도요.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올해 지수만 봐도 그냥 이 안에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에 여기서 많이 벗어날까?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드네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이에요. 저는 코스닥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이유는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급락했다, 상승했다, 급락했다, 상승했다, 급락했다. 이런 장은요.
이건 추세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코스닥의 그걸 매기라고 하거든요. 매기가 더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여기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 1062포인트인 걸 돌파하면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62포인트가 언제 찍었다고요? 2020년에, 2000년도에 찍었다니까,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찍은 지수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스닥에는 IT 종목이, IT 소부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T를 저는 주력으로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만 있어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별로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오늘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시장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게 왜 그렇게 움직였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 갖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체 시황에서는 노이즈, 악재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국이 지금 어제 그저께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어요. 미래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은 경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존하고 중국하고 같이 양적 완화나 유동성 보강이 좀 있으면 사뭇 달라지겠죠. 이거는.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지금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습니다. 헝다 압박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손조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2022년 성장률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지 않은 걸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도에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계속 보고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성장에 대해서. 지금 성장에 대해서 질문 한번 주셨는데요. 성장에서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고정된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오늘 또 투자 아이디어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쭉 어떤 단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CPI가 높게 나와도 인플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월에 유가가 다소 하락 안정화됐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이 됐는데 이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고 얼마나 걱정이 심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위험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반대쪽에서는 야 비축이 방출하지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지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오바스러운 대응들을 뉴스플레이 막 나오지 이런 거 봐서는 야 이거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 정책이나 아니면 연준이나 행정 당국의 정책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걸 대책 마련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연준이 급격하게 매파적으로 선회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실업률이 4.2%, 4% 아래로 떨어지면 미국은 완전 고용률이라 그래요. CPI 6.4%, 지금 대통령이 격정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오늘 밤에 미국 발표되잖아요. 이게 뭐 7% 잘못하면 7% 위로 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7% 넘어가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나? 이런 걱정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거예요.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다우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1.7%로 빠졌죠. 왜 그럴까요? CPI가 막 7% 가까이까지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연준이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강력하게 긴축에 대해서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까지 얘기 나온 거 1분기 내에 테이퍼링 완료하고 2분기 내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면서 어제 움직였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뭐가 빠져요? 소위 맨날 얘기하는 약간 좀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스타일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하니까 수급으로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소위 뭐 메타버스니 코인이니 NFT니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반영하지 않고 또 기업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빠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시장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많이 걱정하면 할수록요. 많이 걱정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 선반영됐다 얘기를 하겠죠. 일단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 주에 선반영을 하고 막상 되면은 그때 한번 팍 출렁거리면 또 그것이 저점으로 또 반등하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헝다그룹 달러 표시채권 이자 미지급했다. 뭐 그래서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달러 표시채권이 19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이게 그렇게 뭐 탄광 속이 카나리아가 돼서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 규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요 뉴스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삼성과 LG가 OLED 동맹설이 있었는데 삼성이 또 발표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대면적은 LG 걸 좀 쓰지만 그 미니 LED 쓴다. 그러면서 또 빠지고 그랬어요. 이거 보고서들에서는 뭐 거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뭐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를 메타버스 확장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이버는 아크버스라서 메타버스 확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류 병목 현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가속화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인텔이 모빌아이 상장한다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가 이번 주에 강세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이 나와서 2차 전지가 또 한번 올랐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지금요.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가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지금 7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들으시죠? 이거는 왈가왈부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슈들이 뭐가 있냐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죠. 미국의 FOMC 회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테이퍼링을 월 300억 달러씩 해가지고 1분기 내에 끝내겠다. 요거는 그렇게 시장이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원래는 내년 2022년 연말에 한 번쯤 하지 않겠냐. 하반기에 한 번만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2분기부터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잖아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강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처럼 혹시 뭐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금이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그래서 수급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PI 나오고 PPI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 갖고 미국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에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겠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급입니다. 수급. 연말 장세에는 수급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맨날 말씀드리지만 아마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기관들의 클로징 매물 그리고 양도성 회피 매물 뭐 그런 매물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수익을 굳히는 매물 이런 매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약해요.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다시 강해지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배당 받으려고 하죠. 배당. 그래서 배당이 높은 주식들에는 프로그램으로 쭉 들어와요. 그래놓고 연초에 팔아요. 배당 받고 나서.
뭐 이런 수급의 독특한 현상이 연말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한 2, 3주뿐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 요인으로 우리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한데 외부의 뭐 FOMC 회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툭 빠졌다가 또 툭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망하고 우리 대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긴축 강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약세 요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배당 매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좀 전에 차트 보여드렸죠? 3,741포인트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 1.8%뿐이 안 남았어요. 혹시라도 요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에, 특히 코스닥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는 되긴 되겠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장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황이 호악재가 상충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연준에서 어느 정도 강구를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뭐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던지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막 던지는 말 하지 말자. 막 던지는 말 하지 말자. 근데 이 상황에서 상충되고 있는 시황이에요. 그러니 시황은 그냥 여러분 너무 시황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나 시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팔 거야, 시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살 거야, 그러지 마시자고요. 딴 데 가서 딴 사람 한 사람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은 저런 판단에 맡기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종목 중심으로 본다. 무조건 종목으로 본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코스피는 중요한 건 3,050포인트 부근감에 기관의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좀 더 강하게 보고서 거래를 해도 되고요.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박스권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지수 바라보지 말고 그냥 센 종목, 테마 종목 요런 쪽만 그냥 보자. 요렇게 돌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 투자 전략을 바꿔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보다도 코스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안정이 되고 나서는 코스닥의 수익률 게임, 종목 장세가 벌어집니다. 특히 연말 매물 소화 후에 그다음 뭐가 강세일 거냐, 저는 IT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바이오가 많이 뜨죠. 바이오가 지금 몇 년 소외되었어요. 소위 빈집들의 수익률 게임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도는 뭐가 할 거냐는 저는 IT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테마는 어디가 갈 거냐? 여전히 소위 블록체인과 연계된 메타버스 이쪽이 테마가 지금 매물 맞고 소화를 가정을 걷는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종목을 바라보시고 가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 수급을 판단해 봅니다. 연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1월에 개인들이 1조 8천억 팔고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샀어요. 기관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할게요. 금융투자만 거래하니까. 그리고 12월 7일까지 개인들이 2조 5천억 팔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샀어요. 외국인들이 11월 말서부터 12월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 약 4조 5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많이 샀죠. 많이 샀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구나. 중국과 같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왔구나.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시장을 살 거야. 또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커버 그리고 배당 받을 거 요로 들어온 거예요. 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는 연말 쇼커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려준 데서 어떤 데는 갚으라고 하겠죠. 왜요? 배당도 있고, 물론 빌린 데에서 빌린 사람이 배당을 받아서 줘요. 그리고 의격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빌려준 데서 갚아라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배당은 이제 받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오는 거죠. 이런 매수 정도로 생각해야지 내년에도 막 들어올 거야 몇 조씩, 이런 뭐 좀 기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요번에 보면요. 공매도 잔고 주수가 6.6%를 감소한 걸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특히 투신은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배당 플러스 쇼커버 매수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왔어요. 이 지수가 올라온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들이 사주면서 올라올 거냐는 아니다. 12월 연말이라서 그런 것이다. 거기에 한정해 두고 내년에 1월에 올라갈 것은 그렇다면 내년의 경기와 기업 이익과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황이 연계되는 거지 12월에 있는 상황이 똑같이 갈 거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장을 보자. 코스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1월을 보고서 거래하자. 1월에 보고서 거래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1월에 보고 거래하자라고 본 것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익 실현 그리고 그 많은 금액으로 샀던 전문 투자자들이 양도세 회피, 세금 회피성 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코스닥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